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인간의 강과도 같았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어딘가로 떠나거나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박태수의 눈에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소음과 혼돈의 흐름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와 블라디보스토크행 편도 티켓, 도망치듯 떠나는 길이었다. 지긋지긋한 과거와 자신을 올가매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한때 그는 전설이었다. 경찰 조직 내에서 불독이라 불리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던 스타 형사. 그러나 단 하나의 사건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의 명예,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그날 이후 박태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날카롭던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고 단단했던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대신 싸구려 소주 냄새가 났다. 탑승 수속 시작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K2981편을 이용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34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안내 방송이 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한 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었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낡은 바지 자락을 잡아당겼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그의 시야에 꾀죄죄한 행색의 작은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6살이나 되었을까. 제대로 감지하는 머리카락은 떡져 있었고 얼굴은 온통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커다랗고 텅 빈 눈으로 태수를 올려다보며 다른 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신용을 했다. 순간 태수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약한 아이에게로 향했다. 저리 꺼져. 그의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의 큰 소리였다. 어린 놈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뭘 하는 게냐. 내 애비 애미는 어디서 뭘 하길래 이 어린 것을 길바닥에 내팽개쳐도 썩 꺼지지 못해. 그의 모진 말에 아이의 동그란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의 처음으로 감정이 어렸다. 그것은 공포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태수의 바지를 잡았던 작은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태수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아이를 쏘아보며 돌아섰다.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옷자락을 탁탁 털었다. 그깟 동정심 따위 이제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온 지난 10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가 다시 게이트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바로 그 찰나 겁에 질려 황급히 손을 거두던 아이의 소매가 살짝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손목, 그곳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 태수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니,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수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한 공항의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느려지고 아득해졌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아이의 작은 손목에 박혀 있었다. 초승달, 밤하늘에 막 떠오른 가느다란 은색 초승달 모양의 흉터. 할아버지 나 무서워. 피나.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호해줄게.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용감한 훈장이야. 예쁜 초승달 훈장. 10년 전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 다친 손녀의 손목을 치료해주며 그가 했던 말. 아비규환의 화재 현장에서
사라진 딸의 시신 옆에서 울부짖으며 찾아 헤맸던 그의 작고 어린 손녀딸. 그 아이의 손목에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흉터. 아, 태수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삐걱거리는 낡은 기계처럼.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다. 인파 속으로, 수많은 다리들 사이로 작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안 돼. 태수는 손을 뻗었다. 잡아야 했다. 놓치면 안 됐다. 이번에 또 놓치면 그는 정말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다. 아가, 목이 메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해치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그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라져가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가야.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쿵. 태수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 모질게 아이를 쏘아붙이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메마른 줄 알았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후회, 그리고 절망,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전신을 덮쳤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토해내는 소리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신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희망을 내친 것이었다. 공항의 모든 소음이 그의 절규 속에 묻혔다. 전설적인 형사 불독 박태수, 그의 멈춰있던 시간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절규는 공항의 소음에 파묻혔지만 그의 주변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공기가 얼어붙었다. 공항 보안 요원들과 항공사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태수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찾아야 한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직원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아니, 술과 자기 연민 속에 억지로 재워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흐리멍덩하던 동공의 초점이 잡히고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마치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처럼 주변을 훑었다. 작은 여자아이, 못 봤소, 대여섯 살쯤 된 꾀죄죄한 행색의 여자아이.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태수는 미친 듯이 공항을 헤집고 다녔다.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식당가.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동선을 계산하고 아이가 숨을 만한 사각지대를 먼저 확인하는 훈련된 형사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공항은 너무나도 넓고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조직적인 구걸 행위 뒤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이미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태수는 발걸음을 돌려 자신이 버려두었던 섬 레번 게이트로 향했다. 그가 타야 할 비행기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낡은 가방과 그 옆에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행 티켓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티켓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차가운 이국의 땅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던 계획은 이제 끝났다. 도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추격이다.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들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이나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냈다. 김영민 형사, 그가 불독으로 불리던 시절, 풋내기 순경으로 그를 따르던 후배였다. 태수가 불명예스럽게 조직을 떠난 후에도 유일하게 명절마다 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오던 속 깊은 녀석이었다. 뚜르르르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박태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배님, 정말 박태수 선배님 맞으십니까? 김영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공항이다. 인천공항. 도움이 필요해. 태수의 목소리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예전의 그 단호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했다. 아이의 인상착의와 가장 중요한 단서인 손목의 초승달 흉터에 대해서도. 공항 CCTV, 지금 당장 확인해줘야겠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늦어. 어떻게든 내 선에서 처리해봐.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에 가까웠다. 김영민은 잠시 망설였다. 불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선배의 절박함과 그 안에 숨겨진 예전의 그 불독의 기운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최대한 빨리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실 겁니까? 서울역으로 간다. 그곳에도 아이들이 있을 테니. 전화를 끊은 태수는 곧바로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가출, 아동이나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가 아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배치하고 수익을 거두어가는 시스템. 그들은 아이들을 소모품처럼 이용하며 결코 쉽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몇 시간 후 김영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공항 CCTV 영상을 확보해 태수에게 전송했다. 영상 속에서 태수에게 혼이 난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인파 속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평범한 행색의 한 중년 여성이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유유히 사라졌다. 여자의 얼굴은 모재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움직였다. 결국 공항 주차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가들의 소행입니다. 선배님,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동선을 세탁하는 수법이 보통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그날부터 박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서울역과 명동 일대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목적 없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고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는 구걸하는 아이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의 동선, 그들이 시선을 두는 곳, 그리고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리자로 의심되는 인물들. 며칠간의 잠복은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지면 즉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 태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사냥의 기본은 인내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한 남자아이를 관찰하고 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구걸에서 얻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품에 꼭 쥐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는 화장실로 향했다. 태수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화장실 안에서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한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옆 칸에 있던 다른 남자가 나왔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였다. 태수는 그가 아이에게서 돈을 건네받았음을 직감했다. 사내는 손을 씻는 척하며 거울을 통해 주위를 살폈다. 그의 눈과 거울 속에 비친 태수의 눈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다. 사내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을 나갔다. 태수는 그를 바로 뒤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내가 만졌던 수도꼭지를 떠올렸다. 지문, 운이 좋다면 그에게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태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김영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울역 남자 화장실. 지금 막 용의자 한 놈이 스쳐 지나갔다. 즉시 감식팀 보내서 지문 채취해. 내가 인상착의를 보내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가 돌았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태수는 화장실 입구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의 끝에 그의 손녀딸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든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불독이 마침내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첫 번째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수는 김영민 형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선배님, 나왔습니다. 어젯밤 확보한 지문, 전과 기록이 있는 놈입니다. 이름은 고필두. 사채업을 위장한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급 행동대원입니다. 폭행, 협박, 갈취, 전과가 화려합니다. 드디어 적의 이름 하나가 드러났다. 고필두. 태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런 놈들은 보통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놈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되나? 네,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채 사무실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놈들, 보통 독한 놈들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덮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낌새를 채고 도망갈 겁니다. 김영민의 우려는 당연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전공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직접 칠 필요 없어. 둥지를 흔들어서 뱀이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면 돼. 그날 오후 태수와 영민은 낡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다. 김영민은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불과 며칠 전 공항에서 절규하던 그 늙은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박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창 시절에 불독처럼 예리하게 빛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고필두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 말고 그놈들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을 거다. 불법 게임장이라든지 도박장 같은 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허술한 곳을 하나 골라. 그리고 민원 신고를 핑계로 살짝 털어줘. 판을 깨지는 말고 귀찮게만 만드는 수준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고를 보내는 거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동시에 조직 내부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지. 누군가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김영민은 선배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김영민이 이끄는 풍속팀이 고필두 조직이 운영하는 작은 불법 게임장을 급습했다. 경고성 단속이었기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소식은 즉시 조직의 귀에 들어갔다. 동시에 태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움직였다. 그는 과거에 정보원으로 활용했던, 지금은 은퇴한 한 전과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쥐어주며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요즘 경찰이 고필두의 아동구걸 사업을 냄새 맡았다더라는 내용이었다. 태수의 예상은 적중했다. 둥지가 흔들리자 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밤낮으로 고필두의 사채 사무실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며칠 후 그는 사무실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고필두가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하는 소리였다. 내부에서 배신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태수가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2개가 그에게 소리 없이 다가왔다. 당신 뭐야? 며칠 전부터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 다 알아.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 놈들이었다. 태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놈들아. 지나가는 늙은이가 밤늦게 남의 사무실 앞에서 뭘 해. 우리랑 같이 좀 가줘야겠어. 놈들이 그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들은 태수가 힘없는 늙은이라고 얕보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태수는 놈의 주먹을 피하며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놈의 복부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그의 싸움 기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몸에 밴 지극히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 놈들은 당황하여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태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이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의 존재를 적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 이제 그들은 더욱 불안에 차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며칠간의 심리전 끝에 마침내 약한 고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필두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던 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조직원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조직에서 도망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태수는 김영민의 도움을 받아 그가 혼자 있는 순간을 덮쳐 신병을 확보했다. 취조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김영민이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위압적으로 신문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박태수가 취조실로 들어왔다. 그는 김영민을 내보내고 민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필두가 무섭냐? 아니면 내가 무섭냐? 태수의 나직한 질문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어차피 너는 끝났어. 조직으로 돌아가면 배신자로 죽을 거고 입을 다물면 여기서 죗값을 다 치러야 할 거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 싶어. 태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네가 아는 걸 전부 다 불면 영민이 놈에게 말해서 형량을 최대한 줄여주지. 넌 그냥 어린애들 관리하는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잖아. 안 그래? 그의 말은 위협인 동시에 회유였다. 그는 민준이 범죄자인 동시에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수의 끈질긴 설득과 심리적 압박에 민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납치되거나 빚 때문에 팔려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약물에 중독되거나 지속적인 폭행과 심리적 학대로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조 실장, 저희는 조 실장이라고 불러요. 조 실장, 고필두보다 한 단계 위에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현장 책임자. 그는 고필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인간이라고 했다. 그 위에는 누가 있지? 이 모든 걸 지시하는 진짜 꼭대기 말이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저희 같은 놈들은 얼굴도 뵐 수 없어요. 그냥 다들 회장님이라고만 불러요. 모든 돈이 그분에게로 가고 조 실장도 그분에게 직접 보고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회장님, 조 실장, 마침내 거대한 범죄 조직의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다. 태수는 취조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조 실장이라는 중간 보스를 먼저 쳐야 한다. 그를 잡아야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회장님이라 불리는 배후의 꼬리를 잡을 수 있다. 태수의 눈이 서울의 야경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 실장이라는 새로운 사냥감을 끌어내기 위한 더욱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태수는 취조실의 유리창 너머로 겁에 질린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 실장과 회장님, 마침내 적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이 느껴졌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추적한단 말인가. 그는 김영민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민준이가 말한 조 실장이라는 놈의 신원 파악에 주력해 고필두의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놈들 사채 사무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 아무리 세탁을 해도 돈은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 돈의 종착지가 바로 회장님의 소굴이다. 김영민은 경찰 내부의 정보망과 계좌 추적팀의 협조를 얻어 며칠 밤낮으로 자금의 흐름을 쫓았다. 돈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유령 회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수는 끈질겼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돈이 세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들을 짚어주었다. 이런 놈들은 항상 건설사나 유통업체를 끼고 자금을 세탁하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을 위한 창구일 뿐이야. 그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봐. 며칠 후 김영민이 지친 얼굴로 태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들려 있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의 일부가 결국 백성건설이라는 중견건설사의 자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회사가 자금 세탁의 핵심 통로인 것 같습니다. 백성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태수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구겨졌다. 10년 동안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려버렸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쌀쌀한 가을밤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고 하늘은 화마가 내뿜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낡은 5층짜리 고시원 건물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뿐인 딸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강력계 팀장이었던 그는 이성을 잃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부하들이 그를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다. 불이 꺼진 후 그는 잿더미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딸의 곁에 항상 함께 있던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손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사건은 단순 화재로 종결될 뻔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을. 그의 딸은 전직 기자로 당시 악덕 사채업자에서 건설사 사장으로 막 변신하려던 한 남자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불이 난 고시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백상철이었다. 태수는 백상철이 증거를 인멸하고 딸의 입을 막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손녀를 납치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한 인질로 삼았거나 혹은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백상철을 물고 늘어졌다. 밤낮으로 그를 미행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했다. 하지만 백상철은 교활한 뱀과도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태수가 찾아낸 증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거나 종적을 감췄다. 언론은 백상철의 돈에 매수되어 슬픔에 이성을 잃은 경찰이 무고한 사업가를 마녀 사냥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결국 태수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얼마 후 불명예스럽게 경찰 옷을 벗어야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서 복도에서 백상철과 마주쳤던 날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백상철은 그의 곁을 지나치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딸년도 너처럼 고집이 세더군. 그 애새끼도 그렇고 그것은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악마의 조롱일 뿐이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이바스, 하반시드. 선배님 괜찮으세요? 김영민이 걱정스럽게 흔드는 손길에 태수는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그 백성건설 대표가 누군지 아나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민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다. 네, 회장 이름이 백상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를 급격히 키운 인물로 언론에서는 입지전적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놈이었다. 10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악마. 그놈이 이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 여전히 뒤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동을 납치하고 착취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회장님. 그가 바로 백상철이었던 것이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끔찍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공항에서 만났던 그 아이, 손목에 초승달 흉터가 있던 그 아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백상철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혹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내 손녀는 내 손아귀에 있다. 평생을 내 발밑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다. 라는 잔인한 메시지였다. 태수의 눈에 핏발이 섰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무력감과 자기 연민이 차갑고 시퍼런 분노로 변해 활활 타올랐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손녀를 찾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딸의 원수를 갚고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고 자신의 짓밟힌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가 10년 만에 꼿꼿하게 펴졌다. 영민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 회장님, 누군지 알 것 같다. 태수는 메모지에 3글자를 적었다. 백상철. 그는 메모지를 김영민 앞으로 밀었다. 김영민은 그 이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은 너무나도 거물이 되어버린 이름.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이름 때문이었다. 선배님, 설마, 하지만 증거는 이제부터 만들면 돼. 태수가 김영민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의 목덜미를 눈앞에 둔 굶주린 불독의 눈빛이었다. 그놈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 이제는 내가 그놈의 모든 것을 부셔버릴 차례다.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유령을 잡기 위한 한 남자의 마지막 사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영민은 백상철이라는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배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백상철은 이제 거물입니다. 언론, 법조계, 정계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배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박태수는 지독할 정도로 침착했다. 바위를 깨는 방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태수가 나직이 말했다. 아주 작은 틈만 찾아내면 돼. 그리고 그 틈에 쐐기를 박아 넣는 거야. 백상철의 가장 큰 틈은 그놈의 오만함이고 우리가 쓸 쐐기는 바로 그놈의 탐욕이다. 박태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김영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해서 김영민은 듣는 내내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계획의 핵심은 미끼였다. 백상철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낳기 위한 미끼. 태수는 과거에 여러 번 그의 도움을 받았던 지금은 은퇴한 전설적인 사기꾼 최노인을 찾아갔다. 최노인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과 천연덕스러운 연기력은 여전했다. 이거 완전 미친 영감쟁이 아니야. 최노인은 태수의 계획을 듣고 혀를 찼다. 백상철이라니. 그놈은 이제 우리가 알던 시절의 양아치가 아니라고. 잘못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걸세. 태수가 말했다. 자네만이 그놈들을 속일 수 있어.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네 아들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주지. 최노인은 한참 동안 담배만 태우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때 자신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형사 박태수의 부탁을, 그리고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최노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온 재력가 행세를 하며 백상철의 조직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필두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 나타나 거액의 자금 세탁을 의뢰했다. 처음에는 고필두의 부하들이 그를 상대했지만 최 노인이 슬쩍 보여준 돈가방의 규모와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그들은 이내 이건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영감 보통이 아니야. 진짜 거물 같아. 보고는 즉시 위로 올라갔다. 조직은 당연히 의심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최 노인을 시험했다. 갑자기 약속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의 정체를 떠보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박태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태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 노인에게 무선 이어폰으로 지시를 내렸고 최 노인은 태수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봐 젊은이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장난칠 시간이 있으면 돈세는 법이나 더 배우지. 그래, 이 판이 싫으면 말아. 나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 놈들이 줄을 섰으니까. 최 노인의 배짱 있는 태도에 조직은 점점 더 그를 진짜 거물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최 노인이 의뢰한 금액이 너무 컸기에
윗선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윗선의 이름은 바로 조 실장이었다. 물었습니다. 김영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태수에게 보고했다. 조 실장이 직접 만나겠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만이 남아있었다. 조 실장을 만나 그의 몸이나 채 추적 장치를 부착해야만 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감금된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약속 장소는 조 실장이 정했다.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룸살롱의 가장 깊숙한 방.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완벽하게 미치는 장소였다. 약속 전날 밤, 태수의 허름한 은신처에 세 남자가 모였다. 박태수, 김영민, 그리고 최노인.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수는 아주 작은 단추 모양의 GPS 추적 장치를 최노인에게 건넸다. 조 실장이 술을 따르라고 하면 술잔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이걸 그의 옷깃 안쪽에 붙이게 단 1초의 시간뿐이야. 그 이상은 의심받네. 최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추적 장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김영민이 말했다. 저희가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아니,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 노인에게서 작전 성공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마.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최 노인의 목숨이 가장 먼저 위험해진다. 그것은 냉혹한 지시였다. 최 노인은 자신의 목숨이 오롯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저 불빛 어딘가에 그의 손녀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백상철이 있었다. 자네 어깨에 여러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네. 태수가 최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다음 날 저녁 최 노인은 약속 장소인 룸살롱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깃 안쪽에는 그의 목숨이자 동시에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작은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와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닌 남자, 조 실장이었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덫 안으로 들어온 맹수와 미끼가 된 늙은 사기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박태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남의 호화 룸살롱, 그 가장 깊숙한 방, 공기는 담배 연기와 비싼 양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 실장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최 노인을 훑어보았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모든 말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어디서 구르다온 영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돈이 너무 커서 말이야. 우리가 좀 신중해져야겠거든. 최 노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귓속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는 박태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황하지 마. 저놈은 지금 널 떠보는 거야. 오히려 더 배짱을 부려. 최 노인은 와인잔을 빙그르르 돌리며 웃었다. 신중한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의심이 너무 많으면 큰 돈은 못 만지는 법이야. 당신네 회장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 이 거래. 없던 일로 할까.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조 실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 실장의 잔에
술을 따르기 위해 다가갔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 술, 참 귀한 술인데.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쓰나. 최 노인은 술을 따르는 척하며 그의 몸을 조 실장의 재킷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의 손이 조 실장의 옷깃을 스치는 찰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0.5초의 순간에 단추 모양의 작은 추적 장치가 그의 옷 안쪽에 완벽하게 달라붙었다. 작전 성공, 최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약속된 신호인 이 술, 참 향이 좋군, 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룸살롱 밖 낡은 봉고차 안에서 헤드셋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태수와 김영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최 노인은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후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봉고차 안의 노트북 화면에는 조 실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예상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남 일대를 몇 바퀴 돌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피할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조 실장의 차가 인천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로 향하기 시작했다. 차는 거대하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힌 버려진 창고 앞에서 멈췄다. 바로 저곳이었다. 진입한다. 박태수의 명령에 김영민과 그가 데려온 2명의 젊은 형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창고의 담을 넘었다. 내부는 칠흑처럼 어두웠고 축축한 곰팡내와 절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수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창고 내부를 훑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한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다가간 곳에는 거대한 철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댓 명의 아이들이 가축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하나같이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 있었다. 태수의 눈이 미친 듯이 아이들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떨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희미한 불빛 아래로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다. 소라. 그의 손녀딸이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아닌 형사여야만 했다. 김영민이 조용히 철창의 자물쇠를 절단하려는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냐? 순찰을 돌던 조직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영민과 형사들이 조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박태수는 오직 한 사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나온 조 실장에게로 향했다. 조 실장은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수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조 실장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녹아든 간결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조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백상철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박수를 치며 태수에게 다가왔다. 대단하군. 박태수 아직도 살아있었나. 10년이면 얌전히 술이나 마시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귀찮게 구는 버릇은 못 고쳤군. 태수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라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 모습을 본 백상철의 눈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딸을 죽이고 내 손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놈. 태수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증거 있어. 백상철이 비웃었다. 내 딸녀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어. 넌 그때도 날 못 잡았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긴 내 구역이고 이놈들은 곧 풀려날 거다. 그리고 넌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되겠지. 저 가여운 내 손녀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태수를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장내리라 다짐하며 백상철. 태수가 그를 불렀다. 백상철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제 와서 목숨이라도 구걸하게 늦었어. 박태수. 태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방금 네가 한 말 증거가 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그제야 백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태수는 자신의 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최 노인이 조 실장을 상대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그는 창고에 진입하기 전 이미 자신의 몸에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내 놈의 그 오만한 목소리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었을 거야. 네가 내 딸에 대해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 짓거린 모든 말들이. 백상철의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기를 향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사냥꾼은 어느새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이 영감탱이가. 백상철이 이성을 잃고 태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민이 미리 연락해둔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수의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창고 안으로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백성건설의 백상철 회장은 자신의 범죄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서는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고 오직 패배자의 분노와 도끼만이 남아있었다. 조 실장을 비롯한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거대한 범죄 왕국이 한 늙은 전직 형사의 집요함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태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급대원에게 이끌려 나오는 아이들의 무리. 그리고 그 안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작은 아이, 소라.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아이의 눈빛, 그리고 공항에서 자신이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심장을 찔렀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을 돌보던 여성 사회복지사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명백한 거부의 몸짓이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찾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선배님, 맞습니다. 아이는 선배님의 손녀 강소라 양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자의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의 영혼을 떠돌던 기나긴 겨울이 마침내 끝을 구하고 있었다. 백상철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태수가 확보한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붙잡힌 조직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그의 범죄를 증언했다. 백상철은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왕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언론은 박태수를 잠들지 않는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세상의 관심에서 스스로를 지웠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일만이 남아있었다. 소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소라는 마침내 할아버지인 박태수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태수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낡고 지저분한 자신의 집을 청소했다. 술병을 모두 버리고 곰팡내 나는 벽지를 새로 발랐다. 아이가 쓸 작은 침대와 책상을 들여놓으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집을 꾸미는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소라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침대 밑에 숨겨놓는 버릇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어. 태수는 가슴이 저며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손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서툰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서툰 솜씨로 아이를 위해 밥을 지었고 아이가 잠들 때면 멀찍이서 지켜보며 그녀가 좋아했던 옛날 동요를 나직이 불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있는 소라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딸과 갓난아기였던 소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태수도 있었다. 소라는 무심한 척했지만 힐끗힐끗 사진을 훔쳐보았다. 태수는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울고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날 소라 네가 많이 울었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해줬는데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용감한 사람만 받는 훈장이라고. 아주 예쁜 초승달 훈장이라고.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뻗어 아이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소라의 몸이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라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거는 날이 생겼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에는 태수가 설거지를 하는 그의 등 뒤에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쥐기도 했다. 그 작은 온기에 태수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박태수는 소라와 함께 동네 작은 공원에 나왔다. 소라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태수는 그네에 앉아있는 소라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그네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때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까르르, 1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의 손녀딸의 웃음소리였다. 그 순간 태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서 구원받았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범인을 쫓는 손이 아니라 손녀의 그네를 밀어주는 손이 되었다. 그는 활짝 웃고 있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목에서
햇살을 받은 초승달 흉터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눈부신 훈장이었다. 한 남자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눈부신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